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제가 4차 산업혁명과 신뢰성이란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과 지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 많이 들어보셨죠? 네, 스마트 팩토리, 3D 프린팅, 또 빅데이터 분석, 여러 가지로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키워드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도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해서 학생들에게 설명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4차 산업혁명이 과연 어떠한 것이고, 그리고 제가 주로 전공하고 있는 신뢰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슬라이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한번 제 강의 자료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4차 산업혁명과 신뢰성이라는 주제로 제가 스마트 팩토리에서의 신뢰성 적용 사례 및 동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의 정의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독일에서 파생된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제가 신뢰성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신뢰성의 정의, 그 다음에 신뢰성 공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설비 진단에 있어서의 신뢰성의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챕터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PHM 기술이라는 것의 적용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하나 적용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PHM 기술의 전망, 그 다음 기대 효과가 어떠한 것인지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오늘 동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 들어보셨죠? 예. 근데 4차 산업혁명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 산업혁명이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 산업혁명. 아마 이건 중고등학교 때 다 학습을 하셨을 거예요. 18세기 후반 급격한 산업 생산력의 증대, 즉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의 개발이 이어졌죠. 그래서 내연기관의 개발이 곧 산업혁명의 시작이었고, 그 1차 산업혁명은 누구나 다 역사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사실 전기를 기반으로 한 대량 생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포드로 대표되는 컨베이어 시스템의 도입이에요. 그런데 자동 생산이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에는 전기의 공급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3차 산업혁명이 되겠는데요. 요 3차 산업혁명부터는 조금 전문가들끼리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3차 산업혁명이 있었다 또는 없었다 분분한데,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지식정보의 혁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1969년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제조업의 성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어느 강연에서 봤는데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차 산업혁명은 아날로그의 디지털화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디지타이즈 해갖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드느냐, 그것을 지식정보의 혁명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차 산업혁명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면서 이제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선 독일에서 시작됐는데요. 자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상한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의를 보자면 디지털, 바이오와 물리학 사이 모든 경계를 허무는 융합, 이 융합으로 이룬 기술혁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디지털과 사이버 피지컬이라고 하는 물리 사이의 모든 경계를 허무는 융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어떤 연결이 항상 이루어져야 돼요. 초연결성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지능화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초연결성과 초지능화,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빅데이터가 되겠죠. 예, 빅데이터 분석이 지능화의 하나의 요소가 되겠고요. 초연결성에 근거하는 것이 IoT를 비롯한 센서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즉 하드웨어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이 모두 융합하는, 요게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융합화에 기반해서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해 가는 것을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차 산업혁명과는 다르게
4차 산업혁명은요, 디지털의 아날로그화다.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날로그화. 즉, 우리가 컴퓨터로 어느 정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내고 개인화된 상품을 만드는 그러한 것까지를 모두 다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초연결성은 ICT를 기반으로 하는 사물 인터넷 또는 만물 인터넷의 진화를 통해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을 대상으로 초연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초지능화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결합 또는 연결을 통해서 기술과 산업의 구조의 초지능화가 강화된다. 결국 초연결성과 초지능화의 융합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가 되겠고요. 오늘날 교육에서도 그렇죠. 계속 융합교육 중요한 이유가 바로 4차 혁명은 융복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3대 핵심 기술로 들고 있는 것이 디지털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 바이오 기술, 그 다음 물리 기술, 이렇게 한 3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말 그대로 우리가 컴퓨팅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분석이죠. 예. 과거에는 많은 데이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를 적재하거나 또는 많이 적재하더라도 과거에는 하드나 또는 이런 컴퓨팅 비용이 비쌌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그냥 삭제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컴퓨팅 비용도 저렴해지고 어떤 메모리 비용도 저렴해지면서 이러한 것들을 실제 리얼타임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이 하나 큰 기술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물리 기술입니다. 어떤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의 연결을 통한 가상 물리 시스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하는 CPS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3D 프린팅으로 대표되는 것 또는 뭐 무인 운송 수단 같은 것들이 예가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또 바이오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떤 생물학 정보의 분석, 그 다음 기술 정밀화를 통한 바이오 프린팅 같은 것들도 4차 산업혁명의 3대 핵심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3대 기술을 조금 더 넓혀서 5대 기술로 본다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5대 주요 기술로는요, 사물 인터넷 기술과 로봇공학, 3D 프린팅,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요 5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디지털 기술이 3대 기술 중에 하나였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4번, 5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되겠고요. 그 다음 바이오와 물리 기술을 모두 포함한 것이 사물 인터넷, 로봇, 3D 프린팅이 되겠습니다. 3D 프린팅은 뭐 오늘날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어떤 3D 설계도 모델링을 통해서 실제 물체를 만드는 제조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공산품 또는 어떤 뭐 소비재뿐만 아니라 바이오 기술, 인공 장기 같은 것들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대 주요 기술로 사물 인터넷, 로봇공학, 3D 프린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5가지를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로 꼽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입니다. 예, 보시면 우선 인간과 기계의 역할이 바뀔 것이라는 것이죠. 우선 인간의 신체 기능, 지능을 강화하고 감정을 이해하는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우선 단순 노동을 하는 그런 직업군부터 서서히 사라져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보시겠습니다만 점점 이제 무인 자동차가 나올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택시나 뭐 버스 운전기사나 이런 것들은 결국 없어지는 직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요즘 사실 이런 문제 많죠. 여러분들 그 택시기사와 지금 또 우버, 저 우리나라는 지금 카카오가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가 되겠는데요. 예전에 보면요,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첫 번 1차 산업혁명 이후에 마찰이 끄는 마부들이 파업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네 직업이 없어질 거다. 근데 지금 오늘날 보면요, 택시도 좀 그러한 양상이랑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자, 그 다음 보시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에 결합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 많이 요즘 보셨을 겁니다. AR이나 VR, 뭐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내용을 많이 보셨을 거고요. 점점 현실 세계의 물리적 공간과 가상 세계의 디지털 공간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그것이 합쳐지는
그러한 세상이 도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 기술을 통한 융합입니다. 과거에는요, 인간의 고유 기술로 여겨졌던 것이 바로 지능과 감성이죠. 예, 지능과 감성.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뭐 아직 감성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능적인 부분을 점점 ICT가 대체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네. 그걸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융합 서비스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요. 뭐 에너지와 소재 이런 것들도 있고, 식량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팜 같은 것들도 지금 바이오 기술과 합쳐져서 기대될 수 있는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내용을 좁혀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중에서 스마트 팩토리에 국한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 하면 뭐를 의미할까요? 우선 과거에도요, 우리 산업공학 과의 많은 교과목에 공장 자동화라는 교과목들 갖고 있었어요. 공장 자동화. 이 수준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이걸 넘어서서 차세대 디지털 신기술과 제조 기술이 접목된, 중요한 건 소비자 중심의 지능화된 공장을 의미한다. 소비자 중심의 지능화된 공장. 자,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맞춤화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그러한 공장 체계를 우리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때 필요한 것이 CPS, 로보틱스, 3D 프린팅, IoT 기반의 포그 컴퓨팅, 뭐 사이버 보안 같은 것들이 스마트 팩토리의 기반 기술, 5대 기반 기술로 꼽히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음을 보시면요. 자, 각각의 기술부터 한번 볼게요. 5대 기술 중에 첫 번째가 사이버 물리 시스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이것은 기존의 생산 정보 시스템, 기업 운영 시스템, 뭐 SCM이나 ERP로 대표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정형화된 디지털 데이터로 구성된 IT 시스템과 공정, 제조, 설비 같은 물리적인 세계에서 나타나는 정보를 네트워크로 통합해서 우리가 관리해 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요, 생산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그 정보가 생산 관리하는 팀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과거의 공장 자동화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어떻게 만들어라, 일방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모니터링이 충분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에 IoT 기술이 발달하고 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런 것들을 쉽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스마트 팩토리는 양방향이다. 무엇의? 정보의.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보를 일방향으로 내려보냈다면 이제는 현재 물리 현장에서, 생산 현장에서 있는 정보를 다시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춘다 하는 것이 바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여기 보시면요, PLM, MES, ERP, SCM, CRM 다 있던 거예요. 예, 이거 이미 80년대, 90년대부터 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공장을 가상 공장이라고 버추얼 팩토리를 설명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생산 현장이 아닌 사무실에서도 공장을 훤히 들여다보듯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그런 기술을 사이버 물리 시스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로보틱스인데요. 예, 로보틱스는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로봇 기술이 결국은 생산 제조 현장에서 더 많이 쓰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로봇 대체율이 1등인 나라인 거 아십니까?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로봇 대체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와 같이 이제 설비가 주로 생산하는 그런 산업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건비가 많이 오르면서 점점 기계로 대체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단순 반복 작업이나 또는 위험한 작업 정도만 자동화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점점 이제 자율적인 응용 작업을 하는 것들이나 조금 더 지능화된 그런 고차원적인 작업들을 로봇이 할 것이다. 그래서 매우 유연한 생산 체계를 로보틱스 기술을 통해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술은 3D 프린팅입니다. 3D 프린팅은 뭐 많이도 보셨을 겁니다. 우선 제가 디자이너가 실제로 모델링을 하고요. 디자이너가 모델링한 것을 3D 프린팅을 통해서 프로토타입을 빨리 만들어내는 것. 요게 이제 1단계의 3D 프린팅의 활용 용도였다면 오늘날에는 그것을 바로 생산 제품까지 이어가는 것이죠. 요즘은 보니까 자동차도 만들고 또는 아주 간단한 주택도 3D 프린팅을 통해서 만들고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 3D 프린팅에
지금 성장세는 놀랍죠. 국내건 해외건 약 30에서 50%까지 현재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IoT 기반의 포그 컴퓨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좀 쉽게 보면 그냥 클라우드 개념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제조 현장에 가보시면요. 사물 인터넷이 매우 늘어났어요. 그리고 리얼타임으로 많은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데이터를 하드로 다 저장을 하거나 또는 우리 서버에, 중앙 서버에 다 보관을 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낭비적 요소가 크겠죠. 그래서 어떤 강력한 서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분산된 컴퓨터로 다양한 곳에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물 인터넷의 기기 간의 연산이나 또는 저장, 네트워크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끔 아주 작고 가볍게 여러 컴퓨터가 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과거의 중앙 집중형 서버는 우리가 군대로 치면 정규군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로 이 포그 컴퓨팅은 어쩌면 좀 각자 하는 약간 게릴라 같은, 그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안이죠. 오늘날 이제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주고받죠.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포그 컴퓨팅처럼 우리의 데이터가 우리 서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보안의 기술이 더욱더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그래서 그때 쓰이는 것들이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보안, 신원 및 접근 보안,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보안, 그 다음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보안, 이런 각각의 영역에서 보안 기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조금 제가 개요를 보시면요. 일반 공장은 생산 설비가 있었고요. 제어 시스템, 공장 관리, 이게 가장 일반적인 생산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팩토리는 우선 우리가 현실 공간과 벌추얼 공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겠고요. 이 현실 공간에서는 말 그대로 현실적인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봇이 있고요. 3D 프린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제어도 하고요. 공장 운영의 관리도 일어나겠죠. 실제로 현장에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게이트웨이에서 IoT의 정보를 주고 받기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 이 가상 공간에서 실제 우리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데이터 분석도 하고, 패턴을 찾기도 하고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다시 어떻게 해요? 현실 세계의 생산 현장에 적용시켜서 개선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개념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가 갖는 장점, 다양하게 있죠. 우선 보전과 엔지니어링 효율의 향상, 자원의 가용성을 증대시키고 유지보수의 운용성을 최적화한다. 사실 저는 이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신뢰성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에너지 최적화도 있을 수 있죠. 에너지의 사용 현황을 파악해서 조금 저렴한 시간의 전기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축적한다라든가, 또 에너지 하베스팅 같은 분야도 여기 적용될 수 있겠고요. 또 생산 설비의 상태 감시, 운영 효율 관리, 이 부분도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신뢰성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통합 관제를 한다라든가, 생산 관리, 또 실시간 데이터 수집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서 각각의 장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스마트 팩토리 도입으로 인해서 생산 패러다임이 변화하는데, 과거에는 무겁고 경직된 공정, 그 다음에 일관 공정이었고 어떤 순차적인 설비를 갖고 있는 공장이었다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공장은 가볍고 유연하고 모듈 생산을 이룬다. 우리 생산과에서 말하는 셀 생산 방식을 취한다. 그 다음에 가변 설비, 그러니까 설비가 굉장히 유연하게 플렉서블하게 생산에 동원이 된다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어떤 물품이 오고 가는 것들도 이제 IoT 센서를 달아서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선 통신이 아니라 바로 무선 통신이 이제 가능한 그러한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과거의 소품종 대량 생산 체계에서 다품종 대량 생산의 세계로 돌아온다. 즉 이제는 뭐예요? 개인화된 생산이 가능한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화된 생산이 가능한 시대로 스마트 팩토리가 이끌어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은요, 대부분 어찌 보면 좀 장밋빛이고 스마트 팩토리의 전망 같은 것들이지 지금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 스마트 팩토리는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중소기업들 경우에는 현재 생산 현장의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수집하고 분석 겨우 하는 요 수준까지도 지금 못 미친 기업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분야까지 가려면 갈 길이 좀 멀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 시장 규모를 보시면 연평균 8%씩 현재 성장하고 있고요. 예, 현 2018년 작년 기준 2,461억 불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2012년에 24억 불에서 2018년 44억 불, 거의 한 2배가량으로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이고요. 제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적용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산업전 2019라는 곳에서 몇몇 기업들이 자기들 사례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터크 코리아라는 기업의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터크 코리아는 공장 자동화 부품과 시스템의 전문 기업입니다. 공장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터크 클라우드 솔루션은 과거에는 그냥 공장 자동화에 필요한 솔루션만 제공했다면 이제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부합한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고객 환경에서 자사의 제품이 어떻게 사용되고 그리고 어떻게 연동되고 있는지 그것들을 바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의 솔루션을 납품하고 끝이었다면 이제는 고객들이 어떻게 쓰는지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 보시면 센서와 필드버스 모듈 추가해서 뭐예요? 마모와 노후화를 예측할 수 있고요. 예비 부품을 주문할 수 있고요. 사전에 제어 시스템의 추가 부하를 없앨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4차 산업혁명이 말하고 있는 생산 현장을 제가 가상 공간에서 파악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장비 기능을 독립적으로 추가 개발하고 최대화한다 라는 것도 있고요. 뭐 기존의 클라우드도 통합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국내 기업은 아니고요. 로컬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업입니다. 로컬 오토메이션은 산업 자동화 및 정부에 주력하는 세계 최대 기업이고요. 고객의 생산성을 높이고 또 지속 가능한 생산을 만들기 위한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제공한 것이 시각화, 그 다음 모빌리티, 보안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로컬 오토메이션 소프트웨어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다운타임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생산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빠르게 시각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안을 갖추고 관리를 한다. 이 점이 좀 장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스마트 팩토리의 기본에 대해서는 쭉 말씀을 드렸고요. 요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제가 신뢰성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제가 요즘 이제 몇몇 기업들과도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신뢰성 자체를 조금 어려워하고 계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신뢰성은 우선 정의부터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전 요 세 가지 키워드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능, 환경, 시간. 요겁니다. 즉 우리 제품의 의도된 기능이 주어진 환경에서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이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제품의 기능이 주어진 환경에서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그것이 바로 신뢰성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뢰성 공학이란 무엇이냐는 거죠. 신뢰성 공학. 자, 부품 또는 시스템의 기능이 시간적 안정성을 얼만큼 갖느냐 하는 것을 다루는 학문이 바로 신뢰성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시간적 안정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장이 왜 발생하는지 규명하고 그리고 고장을 가급적 줄이려는 그러한 기술이 신뢰성 공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신뢰성 공학이 발전된 계기 말씀드리면요.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챌린저호입니다.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본 적이 있는데요. 86년도에 챌린저호가 올라가다가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 여자분 계시죠? 민간인 여성이 최초로 탑승을 했는데 이 선생님이세요. 이분이 우주에 가서 지구에 있는 학생들과 실제로 우주에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은 거기서 수업을 받고 질의응답을 하고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학생들이 쭉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 선생님이 탄 우주 비행선이 폭파하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면 굉장히 어이없어요. 대만에서 생산된 오링이라고 있는데 이 오링의 결함이 문제였습니다. 그 오링이 그날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요. 굉장히 추운 날씨에 수축해서 경화되어 있다가 그것이 우주로 올라가면서 이제 로켓이 점화됐겠죠. 그 오링에서 팽창하면서 크랙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오링 사이로 가스가 조금 새게 됐고 그게 불과 반응해서 이제 폭발이 이루어진 그런 사고죠. 그래서 연료 누출로 요게 이제 폭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나사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 우주 부품들에 대한 실성 검증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그것이 프로세스화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뢰성의 전반을 다 오늘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뢰성은 저는 설비 보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비 보전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요 설비 보전은 우리가 신뢰성 전체의 라이프 사이클을 본다면 어떤 뭐 설계를 하고 제조를 하고 설치를 하고 이런 프로젝트 엔지니어링이 있고요. 이건 설비를 개발해서 생산 현장에 넣은 것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메인테넌스 엔지니어,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 그 설비를 운영하면서 생산도 하고 정비도 하고 또는 뭐 갱신이나 폐기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비 보전, 보전공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요 영역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설비 보전 왜 중요할까요? 오늘날에는요 사람이 직접 생산을 하기보다는 주로 기계가 생산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설비가 생산하는 것이죠. 설비가 고장나서 멈추어 있다는 것은 곧 생산을 하지 못한다, 양산이 멈춘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정말 설비의 상태를 예측하고 결함을 예측해서 설비의 보전을 효율적으로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이상 상태를 빠르게 감지하는 거죠. 감지하는 겁니다. 이상 상태를 감지한다는 것은 곧 고장을 의미하진 않아요. 아직은 고장이 나지 않은 겁니다. 아직은 우리 설비가 생산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갔으면 근시일 내에 우리 설비가 망가질 수 있으니 빨리 결함을 고쳐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설비를 감지하고요. 결함 발생에 의한 것인지, 이상 상태가 또는 일시적인 과도 현상인지, 설비 자체의 문제인지, 공정상 다른 설비에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원인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런 판단을 빨리 해야 한다. 그래서 체계적인 점검, 그 다음에 진단을 통해서 설비의 신뢰성을 향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설비 보존을 잘하게 되면 당연히 이 설비에서 생산된 제품의 품질도 향상될 거고요. 점검과 보수도 보존도 효율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고 점검과 진단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의 기술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비 보존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예방 보존과 사후 보존인데요. 제가 사후 보존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것은 고장났을 때 하는 보존입니다. 즉 수리 보존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주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바로 요 예방 보존, 프리벤티브 메인테넌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요 시간 기반이 있고요 상태 기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원자력 발전소는 18개월마다 한 번씩 부품을 교체합니다. 이게 원자력법에 정해져 있다고 해요. 그럼 무조건 18개월 되면 이 부품이 쓸만해도 교체해야 됩니다. 망가질 걸 대비해서.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낭비 요소가 크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등장한 것이 바로 상태 기반 보존이 되겠습니다. 컨디션 베이스드 메인테넌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즉 설비의 상태를 보고 설비 상태를 잘 모니터링해서 보존 주기를 정하거나 또는 보존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상태 기반 보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당연히 고장 보존이 주로 이루었고요. 그 다음 90년대는 예방 보존, 이제 최근에는 이제 예방 보존 중에서도 상태 기반 보존으로 이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리가 상태 기반 보존을 한다는 것은 곧 불필요한 부품 교체로 인한 비용을 절감한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런 상태 기반 보존을 하기 위한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요즘 각광받고 있는 PHM 기술입니다. 예, 고장 예지 및 건전성 관리라고 하는 PHM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PHM 기술은 정의가 여기 나와 있는데, 우선 운영 중인 시스템 또는 장치에 센서를 사용해서 건전성을 관찰하고 이상 징후를 진단하고, 또 이상 징후를 진단했으면 이것이 언제 고장이 발생할 거다라는 예지, 요겁니다. 예. 그래서 진단과 예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진단과 예지. 우선 진단 잘해야 되겠죠? 이상 징후를. 그런 다음에 이것이 과연 얼마나 더 지속할 것이냐를 예지하는 기술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에서 활용되는 PHM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면역체계와 사실 똑같아요. 인간의 면역체계도 항원을 감지하고 어떤 병원군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항원을 감지하고 분석 예지 진단을 해서 항체 생성하죠. 마찬가지 공장에서는 이상을 감지하고 분석 예지 진단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한다? 설비를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태 기반 보전의 단계들을 보시면 먼저 데이터를 잘 획득해야 된다. 이상 징후를 감지하기 위한 데이터 획득. 그 다음에 진단을 하고요. 예, 결함의 원인 진단하고 얼만큼 심각한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예지를 해야 돼요. 예. 향후 이 결함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지하고요. 잔존 수명이 어떠한지, 과연 우리 부품이 설비가 3일을 더 갈지 보름을 더 갈지 예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치 작업이 있고 사업 분석이 있겠죠. 바로 이 부분이 PHM의 핵심이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요, 아주 짧은 경험이나마 이렇게 좀 프로젝트 같은 걸 해보면요, PHM의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저는 바로 데이터 취득입니다. 예, 데이터 취득. 데이터가 상당히 잘 얻어줘야 돼요. 예. 여기서 잘이란 것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정보가 적절한 형태로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즉, 노이즈가 없는 데이터를 우리가 얻어야 되겠고요. 노이즈가 없는 데이터를 빈번하게 잘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저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기계, 베어링과 같은 기계주에는 PHM 기술이 어느 정도 잘 적용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설비들, 이런 데는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해수 담수화 플랜트의 멤브레인의 열화 모델링, 여기에 이제 PHM 기술을 적용해 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 멤브레인이라는 것의 성격이 열화를 측정하기도 쉽지가 않지만 너무 노이즈가 심해요. 예, 노이즈가 심한 데이터입니다. 왜냐? 바닷물을 걸러서 먹는 물로 바꿔주는 그 여과지를 우리가 멤브레인이라고 하는데, 바닷물의 종류가 다 다르죠. 나라마다. 그리고 배가 한번 드나들면요, 염분 농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열화가 빨리 촉진됩니다. 예. 그러니까 항구에서 배가 자주 드나들면 들수록 그 시점에는 이것이 상태가 굉장히 나쁘다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밤이 돼서 물이 깨끗해지면 상태가 좋다고 나오죠. 이런 정보는 아무리 많아 봐야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크게 활용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고요. 어쨌든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PHM의 적용 분야, 시스템의 건전성 상태를 평가하고 고장 예측하는 부분에 우선 발전소, 그 다음에 제조, 국방, 항공기 같은데, 그다음 플랜트 이런 데에 충분히 적용 가능하고요. 반도체도 이제 설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 이외에 여타 분야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이 이제 발전소, 그 다음에 어떤 반도체 기업의 일부, 그 다음에 국방, 이런 쪽에 지금 PHM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PHM 기술이 접목된 사례를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구축된 IIoT 플랫폼에 PHM 기술을 접목해서 가동률을 높이고 품질도 향상하고 생산성도 증대하고 에너지 효율도 향상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예시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 아마 좀 굉장히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요. 아까 사실 한번 보여드린 내용과 유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노란색을 표현한 게 데이터 플로우인데, 실제 설비가 있고요. IoT 센싱을 하고 이제 클라우드로 가고요. 머신러닝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시각화해서 가상 공간에서 현 상황을 묘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니터링을 끝나기도 하고 다시 이것이 반영되어서 메인테넌스에도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물리 공간과
가상 공간이 서로 연결이 이제 긴밀하게 되어 있는 그런 현상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적용 사례 중에 하나로 보여드릴 것이 캐터필라란 기업의 제품인데요. 캐터필라는 굴삭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예, 굴삭기. 이 굴삭기에 바로 캣 프로덕트 링크라는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장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 것입니다. 자, 요 프로덕트 링크라는 것은 이동통신 또는 위성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고요. 현재 이 굴삭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예? 그리고 현재 어떻게 사용을 했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해서 굴삭기 기사한테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지금 당신 공사 현장에서 잘 작업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부품은 지금 문제가 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 수리하는 게 좋겠어. 이런 워닝 메시지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굴삭기 기사인데 내일 쉬는 날이에요. 그럼 내일 쉬는 날에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굴삭기를 수리를 맡기고 자기 여행을 좀 다녀온다든가 이럴 수 있겠죠. 근데 만약 그런 정보가 없었다고 하면 이 사람도 휴일 갔다 와서 월요일날 일하려고 하는데 굴삭기가 바로 망가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캐터필라가 굴삭기 기사 관점에서 예방 보전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도를, 프로덕트 링크 시스템의 개념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개념도를 보시는 것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 전에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장비의 성능, 저하 관련 위치가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요. 네. 그 다음에 단기간의 간헐적 사건을 사전에 탐지하고, 예, 진단을 해서 어떤 식별을 하는 이런 체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결국 뭐 하는 겁니까? 교체, 수리 시기에 필요한 소모품 교체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터필라 굴삭기를 쓰게 되면 제가 원하는 시점에 항상 작업을 할 수 있다. 고장나지 않고 고장을 미리 예지해서 자기가 쉴 때 우리 굴삭기를 고칠 수 있다. 이제 이런 믿음에서 캐터필라가 상당히 마켓 쉐어를 늘려간 아주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 솔루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펫 프로덕트 링크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결론 및 기대 효과입니다. 4차 산업혁명 상당히 선언적 의미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치 뭐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보여지고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제가 앞에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것은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생산 현장의 데이터를 우선 잘 모으고 그것을 잘 분석해 보는 수준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필요한 것이 이제 빅데이터 기술, 사물 인터넷 기술, 네,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지능화할 수 있는 어떤 기저를 마련하자, 기반을 마련하자 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의 스마트 팩토리를 바라보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개인화된 생산이나 뭐 유연한 생산 체계로 이제 진화되어 가겠죠. 자, 그런데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또 필요한 곳은 제가 보면 갑작스럽게 중단해서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큰 분야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게 아까 뭐였습니까? 주로 발전소겠죠. 우리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 갑자기 멎으면 우리의 국민적 손실이, 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4차 산업혁명과 PHM 기술의 융합으로 결함의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고 결함이 설비 상호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다. 그래서 설비 보수 방법,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가 쭉 읽어봤는데요. 결국은 우리 과거의 신뢰성은 우리 제품이 얼만큼 오래 갈 것이냐의 관점에서 주로 진행이 되었다면, 오늘날 앞으로의 신뢰성은 이 PHM 관점으로 많이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즉 ONM 분야죠. 예, 오퍼레이션 앤 매니지먼트, 이쪽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제품 단위도 물론 가능합니다만 그보다는 중후장대한 설비 쪽에서 그것이 어떻게 활용될 것이냐, 예,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신뢰성 기술이 더 발전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신뢰성 공학을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제품의 수명이 얼만큼 오래 갈 것이냐, 여기에 조금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도 해왔고요. 프로젝트도 많이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신뢰성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이냐,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아마 여기 많은 신뢰성 엔지니어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은데요.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앞으로의 신뢰성의 전망은 O&M 분야, 오퍼레이션 앤 매니지먼트죠. 예,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관점으로 초점이 맞추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이 기존의 소비재 같은 제품도 물론 쓰여질 수 있겠습니다만 주로 중후장대한 설비, 아까 뭐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플랜트 이런 중후장대한 것부터 먼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장치 산업 위주로 요 PHM 기술 또는 예방 보전 기술이 앞으로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은요, 제가 아직 부족한 잘 모르는 분야인 4차 산업혁명도 이번 영상을 위해서 제가 따로 한번 준비해 봤고요.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해서 향후 신뢰성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개인적인 전망이었습니다. 뭐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닐 분도 계실 텐데요. 한번 이런 관점도 있다, 이런 견해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